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의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의삼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 강박증에 대해서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분 박사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영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이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신곤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이호영 박사님, 미국은 뭐 지금 그쪽은 뭐 재해라든지 괜찮으신가요? 괜찮은가요? 어, 뭐, 코로나요? 그렇지 않고요. 허리케인이 얼마 전에, 네, 허리케인이 왔다 갔는데 비는 무척 많이 쏟아졌고 바람 좀 불고 나무들이 좀 쓰러졌는데 그래도 우리 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피해는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제 이게 기후변화가 정말 너무 이제 현실로 다가와서 지구촌 곳곳이 지금 뭐 네. 한국도 가을 장마가 2차 장마가 시작이 돼서 어, 예,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일조량이 많아져야 이제 어, 많아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비가 와서 농사가 좀 많이 망치게 생겼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진짜 이게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큰 이 복이 되지 않았나 싶은 지경입니다. 네. 최근에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농사 짓는 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볼 일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다가 우리 양 목사님이랑 같이 제주에서 농사 짓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는 이 바깥에 노지에서 농사 짓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 제주에서. 음, 기후가 워낙 바뀌어서요. 다 어, 비닐하우스 체제로 가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어려워지고 요즘에 그렇게 기후가 바뀌었답니다. 제주에서 벌써 느낀다고 하는데 어. 이게 이제 바깥에서 농사 짓는 시대가 점점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큰일이네. 예,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뭐, 이게 누구 개인이 한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는 오늘은 이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음. 강박증. 강박증에 걸린 분들 주변에 가끔씩 있어 보이는데, 이 강박증은 왜 걸릴까? 이게 궁금해요. 글쎄 뭐 다른 많은 정신장애 증상들도 그렇지만은 강박증도 이제 정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버릇 이런 것들이 아주 확대되고 과장되고 또 왜곡되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병이 돼가지고서 강박증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강박이라는 건 보통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뭘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하는 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번 더 한다든지 또는 그 모든 물건이 좀 대칭적으로 양쪽이 같아야지 좀 그렇게 대칭이 안 돼 있으면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네. 그게 모든 것 정돈해야 좋고 좀 강박성 있는 사람들은 좀 뭐 완전적이랄까 이렇게 모든 걸 완전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고서 이제 뭐 조금 뭐가 삐뚤어져 있다든지 하면은 고쳐야 되고 음,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뭘 갖다가 쓰면은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강박성입니다. 정돈돼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강박증이 될 것 같으면은 그건 뭐 어마어마하게 또 심해집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팬데믹이 있고 나서 강박성이 정상인도 그렇고 또 강박증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좀 심해졌습니다. 음, 손 씻는 것도 이제 워낙 전에 강박증에 진단해서 지나치게 손 씻기가 문제인데 하루에 20회 이상 씻으면은 그것은 강박증으로 취급하는데 이젠 뭐 저도 하루에 한 20번 씻는 것 같아요.
어디 나갔다 오면 또 씻고 뭐 하고 밥 먹기 전에 또 씻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강박성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 뭐 어디 갔다 오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도 좀 이번 팬데믹 겪느라고 좀 나빠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이제 뭐 다 정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그 강박성이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좀 강박성 있는 사람들은 감정 폭이 좀 좁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감정을 그 강박적인 행동이 대신한다는 이제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좀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감정의 폭이 좁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어, 가스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네. 그래서 집을 이렇게 나가다가 한참 길을 가다가 나 안 잠근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가스를 잠그고 음, 네. 네. 아니, 그건 어, 전형적인 강박성인데요. 되풀이하는 것도 그 어떤 사람은요, 가스를 껐나 확인을 하고서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또 음, 어떤 사람은 뭐 3,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그 매직 넘버, 마술 그 수가 있어가지고 그 수를 꼭 해야 3, 음, 3번, 3번 해야 마음이 시원하다. 뭐 이런 네, 것은 다 정상인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좀 강박성이라는 것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그 강박성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강박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음, 맞습니다. 완벽주의를 가지고 음, 저도 보면은 이제 애를 가르칠 때 우리 애한테 어, 100점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꼭 하지 어, 그냥 하는 만큼 잘해서 어느 정도 그냥 좋은 성적 얻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틀리지 않도록 실수하거나 어떤 강박적인 그 태도를 갖도록 이게 그렇죠. 몰아세우는데 근데 사실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식을 갖고 있으니까 강박증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뒤처지고 음,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거나 아니면 사업에서 성공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이 강박증이 이제 사회적 성공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요즘에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네. 그 맞습니다. 이 강박성은 특히 공부할 때 또 무슨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소위 그 오거나이즈, 잘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컴퓨터에도 무슨 아주 체계적으로 저장을 하되 무슨 종류는 어디다 저장을 하고 이렇게 딱딱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람. 또 공부할 적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일은 뭐 하고 모레는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좀 조직화된 사람이 역시 조금 앞서갑니다. 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애들 기를 때 이런 그 규칙성 이런 것을 자기가 잘 훈련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타고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그 어떤 아이는 뭐 얘기 안 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정도는 잘하고 어떤 아이는 아무리 야단을 쳐도 그 방에 들어가면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그냥 모든 거 그냥 뭐 양말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너절하게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훈련만으로서는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강박성이 있어가지고서 그 어떤 정돈되고 규칙적인 그런 생활 태도를 갖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감정의 폭이 적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조금 심해지면 이건 좀 맞서야 됩니다. 근데 보통 범주 내에서는 뭐 그렇다고 무슨 감정이 메말랐다든지 뭐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네. 그 정돈, 규칙, 또 시간 맞추는 거 아주 그냥 칼날같이 그냥 그 약속한 시간에 되돌아가는 거. 좀 일찍 가면 말이죠. 어디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제 시간에 그 장소, 약속한 장소에 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역시 환영받고요. 환영받고 또 다들 좋아하고 그리고 또그 모든 그 성취에서 좀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공부 잘하고 사회적 성취하는 사람들이 강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걸 쉽게 잘한다면은 지금 우리의 사회는 많은 경우에 리더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강박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진 사람들, 시험을 잘 봐서 예를 들면 뭐 법조계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시험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전체를 이제 강박적인 그 강조성을 가지고 사회를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가고 이게 점점 이 좀 더 심해지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강박성이 아니라 강박증으로까지 발전되면 사회도 강박증이 걸린 사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제가 비교를 좀 살면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 미국 같은 사회나 유럽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보다는 좀 덜 강박적인 사회 구조가 돼 있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리더들, 일반적인 사람들, 사회 구조 모든 게 이렇게 강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거 강박성, 아주 심한 강박증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전 되거든요. 그 강박성은 개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박증 그 병이 되는 건요.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어느 나라나 2% 내지 8%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독일 사람들이 더 강박증이 많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강박증은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도 있는데 근데 이제 소위 강박성 인격 장애가 아니라 인격 이런 것은 개인차가 많고 또 문화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저 강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좀 그 신비한 어떤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이제 그 문화인류학 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규칙적이고 어떤 의식에 따르고 또 특히 종교에서 이제 무슨 아주 그 가톨릭 같은 데는 의식이 많지 않습니까? 뭐 흔들고 어떻게 하고. 이런 의식이, 종교적인 의식이 감정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의 표현이 자꾸 좁아든다는 거죠. 그래서 강박증이 늘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하는 바람직하지만은 그 반면에 대인관계라든지 감정을 가지고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박성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는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느냐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또 강박성이 아닌 사람, 뭐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런 사람은요, 그 백악관의 그 책상이 마치 쓰레기통을 책상 위에다가 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지저분했대요. 그래서 이제 비서가 그걸 만지려고 그러면 만지지 말라고 말이죠. 내가 그거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만들지 말라고. 저의 은산인 이제 고 김명선 박사 그 세브란스 의과대학 학장하시던 분은 그분 책상을 가보면요. 뭐가 뭔지 그냥 다 책상 위에 쌓여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본인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꼭 그렇게 성공한다든지
그 학문은 잘하고 잘합니다만은 뭐 출세한다든지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이게 반드시 이렇게 강박성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음. 제가 이제 이게 강박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군 생활할 때 이제 신병이었어요. 근데 그 신병은 아니었다. 이제 이병이었나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아무튼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씻으러 가가지고 비누로 입을 씻는 게 이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비누를 입에 바른대요. 그러니까 비누를 이렇게 액으로 만들어서 비누를 그냥 바른다는 거예요, 입 주변에. 그리고 비누를 씻었으면 물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비누를 바른 채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건 아주 강박증입니다. 예. 좀 강박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성격이 독특합니다. 고집이 세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완고하고 그리고 완전벽이 있다고 할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완전히 잘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완고한 행동이 특징입니다. 아주. 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교회에 있어가지고 뭐 교회 직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직원회 같은데 할때 볼것 같으면은 반드시 일어나서 뭔가 트집을 잡습니다. 음, 그런데 절대로 절충을 안 합니다. 음, 그리고 자기 그저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측의 얘기만 얘기하는데 아주 특징적인 것이 상당히 지성적입니다. 아주 멋지게 이렇게 뭐 논리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융통성이 없어가지고요. 남의 의견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을 한다든지 양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네. 우기기만 해요. 우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정확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대인 관계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정서적인 교환이 없고서 말이죠. 그냥 뭘 따지기만 하니까요. 자, 그건 뭐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근데 강박증의 특징은 지금 아까 양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하는데 음, 그 행동이 너무 지나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비누를 입에 근처에 발라가지고 세균이 입 안으로 안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거기를 말하자면 소독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24시간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은 음,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해. 네. 그러니까 뒤엔 불안이 꼭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에 대한 공포 때문에 뭘 규칙을 지키고 씻고 소독하고 뭐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7일 동안을 계속해서 샤워해서 나오지 못하고 씻고 나오다가 또 들어가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해서 7일 동안을 밥도 안 먹고 샤워 속에 있던 환자가 있었어요. 음, 그런 정도로 아주 근데 그런 환자는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음, 자기도 그렇게 되풀이하려고 하지 원치는 않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편하다.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도 괴롭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음, 이게 이렇게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심한 환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음. 손 그, 씻기도 뭐 하루에 무슨 뭐 20번이 문제가 아니라 손이 다 터져가지고 로션 바르고 뭐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그걸 끊지를 못하고
그 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박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래도 더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가 그런 행동을 제가 왜 알게 됐냐면 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 집안이.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부대 생활을 하는데 그 계급이 낮고 수송대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 이 작업을 시키고 일을 시키면 그 고참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막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방식으로만 일을 하니까 이 일은 진행은 안 되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얘는 이제 공문관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또 그 친구가 이제 신앙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하면서 저한테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을 좀 탐문을 한 거죠.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래서 우리 고참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얘가 그런 애입니다. 입에다가 비누를 바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 다음에 느낀 거는 어머니가 부대에 왔어요. 부대에 오셨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 보니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었다.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니었고 멀쩡한 애였는데 군대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 어, 이러면서 군대에 이제 탓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하도 답답해서 알아봤나 했더니 그런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어렸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청년기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제가 느낀 게, 야,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겠다. 뭔가 집안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를 하고 거기까지만 했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의사도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예.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춘기 후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가족 그 성향이 있습니다. 이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 가족에는요, 네. 이게 유전병은 아닙니다만은 네. 분명히 그 이런 강박성인 그런 그 성격도 있고 또 강박증까지 제가 아는 환자 하나는 아주 아버지하고 저 아들하고 다 심한 강박증이 있었어요. 음, 그 집안은 좀 강박증이 있는 음, 그런 것이 좀 저거 독특했는데 이게 환경에서 배워서 그랬느냐 또는 어떻게 유전이 되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는 많이 했는데요. 가족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게 무슨 유전적으로 온다는 증명은 없어요. 음. 이게 아무래도 가족 성향은 타고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가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본인도 그렇게 원하고 싶지 않은데 약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 저 강박증은 좀 그 치료가 됩니다. 아, 예. 우선 요즘에 그 약물 치료가 나왔고요. 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물 치료를 할 것 같으면은 놀랄 만큼 좋아져요. 어, 그런데 한 약을 줘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그 그게 뭐 꼭 듣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강박증은 잘 낫지 않습니다. 어, 이걸 많은 방법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요즘하게 이제 우리 뇌 말이죠. 특수한 부위가 거기 베이설 갱글리아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특수한 부위가 자기가 원치 않고 되풀이하는 행동에 관여한다는 이제 그런 이론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흔드는 거. 네네. 그것도 그렇고. 거기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강박증이 심한 사람은 이전에는 그 뇌에 아까 얘기한 그 베이설 갱글리아 근처에 있는 그 다른 뇌하고의 연결을 끊는 그런 그 뇌 수술을 했습니다. 음, 그것도 그렇게 성과가 예측할 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요즘학은 그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트랜스크라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뇌를 전체를 말이죠. 자기 가지고서 침투시켜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그 자극이 그 어떤 특수한 분야에 지나가면서 할 것 같으면은 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그거는 이제 그 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랜스크라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치료는 지금 흔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개 최후 수단으로 이렇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행동치료, 인지 행동치료가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인지 뭐냐 할 것 행동치료. 예, 같으면요. 예. 근데 더러운 거 만지지 못하고 손 씻고 이러는 환자가 이제 제일 많은데, 이런 환자에게 내가 좀 쓰던 휴지를 주고 그걸 가지고서 무슨 책상을 닦는다든지 그런 걸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만지지도 못합니다. 더러워서. 음, 그래서 약간 더러운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차 더러운 도수를 넣어가지고서 그것을 만지게 하고, 또 이제 만지고 일정한 시간을 지날 것 같으면은 뭐 보상을 해줘요. 뭐 칭찬해 준다든지 네. 해가지고 끝에 가서는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고서 그것을 다 걷어들이는 것까지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고약한 생각, 이게 뭐 오염됐다, 세균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고쳐주는 인지 인지 치료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는 이제 그런 것하고 행동을 바꿔주는 것하고를 같이 해가지고 인지 행동 치료를 해가지고서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막혔는데, 한국에서 치료하다 못해 낫지 않아서 미국에 이게 전문하는 사람, 인도 의사한테 갔는데, 거기 가서 이 인지 행동 치료로서 완전히 낫어요. 오. 그런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꿔주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바꿔서 생각이 바뀌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 강아지나 고양이 동물들 키울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점인데요. 인지 치료는 행동 치료하고 같이 해야죠. 음, 그냥 생각만 바뀌는, 이게 아니다. 뭐, 이게 더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만 고쳐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행동 치료를 반드시 음, 같이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강박 관념이라는 게요. 자기가 원치 않아요. 근데 음, 그런 어떤 특수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뭐, 이성적으로 이것은 뭐 아니다, 저렇다. 그럴 여지가 없어요. 도무지 들어먹지 않고요. 그리고 생각의 내용이 아주 되게 망측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부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특히 이제 성적인 내용이 많은데요. 음, 성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대상하고 섹스를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헛부리치려고 자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음, 없어지질 않아요. 음, 자꾸 되풀이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박 관념입니다. 이게 같이 옵니다. 강박 행동하고 강박 사고하고는 늘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균이 있으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요. 그 정치자들 위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인지치료, 행동치료가 구분되기는 하는데 같이 갑니다. 이게 인지치료는 생각 구조를 바꾸는 거고 행동치료는 이제 행동 자체를 바꾸는 건데 두 개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두 개를 같이 가서 뭐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뭐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되고 효과도 괜찮은 그런 거를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제 질문은 뭐냐면은 그런 이런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이런 접근을 할 때 말이죠. 강박증에 있어서 그 기저에는 불안이 깔려져 있습니까? 불안이 굉장히 불안의 문제가 그 강박증의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인지행동 치료에 있어서 불안의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 자체가 그 어떻게 해서 이제 강박적인 행동으로 강박증으로까지 발전하는지 그 인과관계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이해가 그 다음에 불안에 초점을 맞춰서 인지행동을 치료를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제 아이디어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요즘하고 이제 그 정신의학, 상물학적인 정신의학 아주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이론들은 많이 지금 취급을 안 하는데 사실 그 정신 분석이라든지 뭐 프로이드나 그 후예들은 불안이 강박증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쓰는 방어 기전이 뭐 취소라든지 또는 그 소위 그 아이솔레이션, 그 격리시키는 거. 격리가 뭐냐면 사고와 감정을 이제 그 분리시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어 기전을 써가지고 또 부정 이런 방어 기전을 써가지고서 이 다루다 보니까 그 방어 기전이 이제 강박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강박증이 돼가지고서 불안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강박증도 또 문제가 아닌데요. 이 불안이 늘 있기 때문에 또 불안이 있는 한 강박 증상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지행동 치료도 하고 마그네틱 뭐 스티뮬레이션도 하고 한다고 했지만은 이걸 하면서 불안을 또 같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한 약물 치료를 같이 겸하고 얻으면은 훨씬 그 예후가 좋고 또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의료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박증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이 사실은 그 Germ Theory of Disease 세균설입니다. 세균설. 예,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것이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관념은 굉장히 오래된 인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이고 사실은 문화 인류학에서 그 얘기를 옛날부터 했거든요. 순수, 오염 이런 문제는. 근데 이제 더럽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더러움은 아니었고 옛날에는 이 세균이라든지 더러움 이런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에 들어서서 세균이 실제로 존재하고 눈에 보이고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한 불안 또 공포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강박 또 세균이 더럽다고 하는 관념하고 결합된 것 그거는 이제 20세기 초반 우리가 그런 것에 이제 강박증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더러움에 대한 강박증이 이제 그렇게 구체화되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아까 비누라고 하던 것처럼 케미컬 화학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동 그 위생을 위한 행동 그런 행동들에 대한 집착으로 변환되는 것이 최근에 있었다. 전 의료 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공포 그것이 그 배우에 있는 심리적인 기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전들이 결국 강박증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병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그 균이라든지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강박증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씻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뭐하고 지금 연결이 되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종교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병명에는 없습니다만 증상으로서 종교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 이분들은 제가 죄를 완전히 씻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자꾸 되풀이해서 자기가 불결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종교의 몰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예를 들면 교회 집회에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또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하고요. 뭐 쉬지 않고 기도 안 되면 좀 우습지만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힌두교 쓰는 만트라 있죠, 만트라. 뭐 이렇게 무슨 되풀이하고 뭐 주여 주여 무슨 아멘 뭐 이런 걸 자꾸 되풀이하면서 기도를 계속 좀 심하게 해야 된다든지, 또 자꾸 목사님 찾아가서 뭔가 좀 확인을 받아야 괜찮다는 그런 확인을 받아야 좀 마음이 시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종교를 테마로 한 그러한 강박증도 있습니다. 네.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저 믿는다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아주 강박적으로 그냥 교회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뭐 쉬지 않고 성경 읽어야 되고 자꾸 자기가 뭔가 죄진 것 같아 가지고서 그것을 씻어내야 되는 그런 것이 증상이 되는 경우죠. 그런 근데 경우가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요.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와 사는데. 네. 근데 본인은 뭐 그냥 괜찮을 텐데, 가족들이요, 네. 뭐 집안일 안 보고 말이죠. 또는 자기 직장일 안 보고서 이런 데 빠져가지고서 이것을 되풀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역기능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능을 이거에 빠져가지고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죠. 네.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도 종교성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경증이다. 그리고 강박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핵심으로 보는 것이 이제 죄에 대한 개념. 왜냐면은 죄라는 것이 씻고 없애고 죽여야 되는 거, 내 안에서 자꾸 없애버려야 되는 거.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만 죄라는 것을 다 없애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의 생각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자꾸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뭔가가 자꾸 내 안에서 떠오르면 그것도 죄라고 하니까 그 죄는 없어질 수가 없고, 나는 항상 그것을 없애는 노력만 할 수 있고 거기에 계속 매달리게 되는 것인데,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쵸. 구조를 강화하고 강조하고 이것이 이제 점점 사람들을 이렇게 파괴하게 될 때 이것은 강박증에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강박증까지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런 강박증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은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도 그거를 좋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지, 그것을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도 그렇게 빠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를 심각함을 인지하면서도 그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과도하게 헌금을 해가지고 파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시간을 그 교회나 아니면 뭐 종교 절이나 뭐 이렇게 보내면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이제 이게 전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데,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강박성을 잘 활용하면 부흥하고 음, 좋은 교인들 만들고 교회가 커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자라나다가 도저히 컨트롤이 안 돼서 사람들을 강박 증위까지 빠뜨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드문 것이 아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네, 저도 뭐 동감인데요. 이 종교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지나치게 자기 희생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음,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렇게 좀 교정해 준다든지 누가 무슨 좀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이 자꾸 그게 빠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용납이 되고 또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경지에 들어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그 강박증을 좀 보존하고 유지시키고 그대로 지속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면 이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그 종교 망상을 치료했는데 다른 망상으로 돌렸어. 다른 강박증으로 돌렸습니다. 다른 음, 걸로. 그러니까 이게 종교 때문에 이런 종교 강박증이 생긴 게 아니라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 그 토픽을, 그 주제를 이제 종교로 삼았다는 거겠죠. 음, 그래서 이것을 잘 치료할 것 같으면은 다른 종류의 약한 강박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서 요즘하고는 그 인지행동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특히 이것을 누가 취급을 해야 제일 적임자냐 할 것 같으면은 목회 상담하는 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회 상담하는 분들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너무 이 정신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냥 가지고서 그냥 달리기만 하고 말이죠. 그러는데 제대로 강박증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목회 상담하는 분이 이것을 맡아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강박성이 이것이 무슨 좋은 신앙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죄가 씻는 어떤 그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인지 행동 치료에서 잘 지도할 거 같으면은, 그러면 이저 종교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제가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목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매달려 가지고 교회에 와 가지고만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목사가 뭔가 오히려 그 좀 건강한 생각 내지는 그 이제 그렇게 그런다면 너 가서 살림도 하고 또 좀 사회생활도 해야지 이렇게 교회만 자꾸 가서 살면 어떻게 하냐라고 오히려 권면을 해야 되는. 근데 거꾸로 아주 그냥 교회 와서 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뭐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세상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은 교인들, 사람을 많이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인간의 그 심리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좀 해서 네. 무엇이 그 신도를 돕는 길이냐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그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참. 네.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입 주변에 비누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어렸을 때 그 구강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때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입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까요? 양 목사님이 네. 정신 분석 공부 좀 하신 것 같아. 그, 아니 뭐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거 의심합니다. 아, 예, 소위 네. 구강기에 그 뭔가 이렇게 뭘 빨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컨플릭트, 갈등이 생겨가지고서 음,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든지 돈은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위 그 리비도가 그 구강기에 많이 음, 침착이 돼가지고 네. 성격 형성이 되고 나서도 입 근처를 만져야 되는 또는 입을 통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버릇이나 뭐 이런 게 담배 무슨 술이라든지 뭐 이게 다 그 입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파이프를 그냥 물고만 있죠 입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구강기에 그 리비도가 많이 침착해서 그래서 성격 형성할 적에 그 입 근처에 것을 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성격이 됐다는 데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봐서 말이죠. 왜 입을 그렇게 비누를 발라야 되느냐. 네. 사실 세균이 들어가는 걸 막으려면은 소위 그 각을 입속을 무슨 그 소독을 해야지 네, 네, 입 네. 주변 뭘 그러니까요. 이제 발랐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양 목사님 그 이론을 따라서 한번 조사해 볼 만합니다. 왜 그, 이렇게 입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지 말이죠. 예. 그 이제 인류학적으로는 뭐 인류학이 모든 관점은 아니지만 이제 더러움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그 경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나오는 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과 몸 아닌 것의 경계가 왔다 갔다 이렇게 경계를 드나드는 그 관점, 이제 트레시홀드, 이른바 그 문지방 그런 것에 있어서 그 타부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굉장히 큰 파워가 일어나는데 사람의 몸에 있어서는 구멍이에요. 이제 모든 것들이 액체나 고체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들이 이 더러움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인류학적인 더러움의 관념을 형성하는 그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몸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과 들어가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구멍들, 배설도 마찬가지고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아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의견이죠. 예. 그러니까 나하고 나 아닌 것하고의 경계 그걸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 귀라든지 또는 코라든지 입을 말이죠. 그게 군약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계를 잘 지키는데 이 군약 나 있는 데들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쓴다는 이제 그런 식의 사고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네. 박사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그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심리학 또 혹은 이렇게 정신건강의학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제가 지금 뭐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반면에 좀 공부를 해. 내가 혼자 책을 보거나 뭐 해서 공부를 했다가 이거 어설프게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어설프게 저 사람을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고 이렇게 아마 저처럼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위험한 일인데
관심은 가지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게 이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갑자기. 이게 제일 좋은 것은 네. 그 전문가 친구를 하나 사귀세요. 음, 그래서 아마 그 지금 그런 의심들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그 우리 프로그램 볼 거 같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그 제가 또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꼭 좀 정확한 거를 좀 될 수 있으면 얘기하려고 하고, 저는 그 될 수 있으면 학술을 안 쓰고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네, 수 네, 있게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좀 흥미가 나기 시작할 것 같으면 뭐 좀 책도 보게 되고요. 음, 그럴 것 같으면 그이 심리학은 재미있습니다, 상당히. 네, 그리고 이제 이상, 저 이상 심리만 뭐 강박증이 이런 것만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라 이 보통 사람 심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강박성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왜 병으로 넘어가느냐, 뭐 음, 이런 질문들, 네, 이런 거 해서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요즘하고요, 구글 치면은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좀 이 상식을 좀 넓혀 가지고서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으면은 그 대인 관계에서 특히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구글 치면 나온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받는데, 아, 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구글 치면 다 나옵니다 하는데 그분이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 구글 뭐 이제 인터넷상에도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짜 정보 내지는 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거를 보는 눈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저의 경험은요, 그 인간의 그 심리, 꼭 이상 심리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는요, 소설을 많이 읽으면요, 특히 그 인간의 심리를 잘 묘사한 소설, 뭐, 네. 러시아 이거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요, 음, 제가 읽어도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정신과 공부를 했나 어떻게 이게 잘하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인간의 심리를 많이 다룬 또는 아주 잘 다루는 그러한 작가들의 그 작품들 이게 음, 읽을 거 같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아, 네. 선생님, 제가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강박증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반복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불안도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복적인 행동이라든지 다른 그 요소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어디에 집착하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불안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불안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게 돼서 이제 그 계속해서 그게 이제 점점 나빠질 수가 있는데,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적인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 종교 행동을 더 하면 할수록 음, 이거는 점점 더 나빠지는데,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행동 자체에 집착을 해서 혹은 어떤 사고나 이런 걸 끊을 수 없는데 그걸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기에 묶이는데, 이 악순환이 딱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물론 치료가 될 텐데 그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건 아주 그 정신 분석에서 특별히 강박증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정의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감정 잘 이야기도 못하고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 하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드는 이 강박증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솔레이션, 감정을 이렇게 격리시키는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치료할 적에 감정을 느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방법들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어, 자꾸 이렇게 자기가 그 무슨 균 오염됐을까봐 걱정해서 자꾸 씻고 뭐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안 씻을 것 같으면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안의 내용이 뭘 두려워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신체에 병이 들어올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가 이렇게 강박증에만 그렇게 그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포들을 다루는 방법이 강박증을 생기게끔 하는 방어 기전들만 가지고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잘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루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 그때 어떻게 느꼈느냐. 그게 어떤 때는 좀 지시를 해도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냐. 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시원하냐 해가지고 감정을 다루면 다룰수록 강박성은 적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에서 믿는 겁니다. 저는 정신치료할 적에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감정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강박증은 좀 나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강박성이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주로 감정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강박적으로 뭐 조금 따지고 고집세고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무엇에 공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건 감정을 다루면은 그러면은 강박성 성향이 이제 적어진다는 이제 그런 이론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치료할 적에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제 정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감정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도하고. 왜냐면은 본인이 느껴야 되는 불안이나 공포 혹은 슬픔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뭐 기쁨과 감사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느끼는 것과 상관없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왜 슬퍼하냐? 하늘나라 갔는데 그냥 감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감정에 대한 어떤 무시를 계속해서 이렇게 감정을 무시하고 하나의 방식을 강박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방식의 목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교 강박증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근데 이 문화인류학에서는 종교가 또는 종교의 의식이 감정을 다루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강박증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솔레이트 시킨다는 이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에서. 또 실제로 옛날이 아니고 요즘 학도 이제 원시인들 또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볼 거 같으면은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소위 의식 중에서도 행진하는 이제 의식이 있는데 그 행진하는 의식 할 때 그 사람들의 얼굴 보고 보면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행진하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다 격리시켜 가지고서 그것을 안 느끼게 하는 그것이 종교다 하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래 이제 의식이 감정을 격리시킨다는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교회에서 감정을 다루지 않고 자꾸 의식이나 또는 규범에 따라서 또는 예법에 따라서만 자꾸 이게 취급할 것 같으면은 강박증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같이 무슨 목회 상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무슨 애도하는 사람은요 실컷 울어야 돼요. 네, 네. 울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음,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이 울어도 좋아요. 같이 울어도. 네. 이게 자연스러운 그 감정인데 음, 그것을 자꾸 이렇게 그런 것은 뭐 절제해 참아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할 것 같으면요 그 사람에게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같이 느끼고, 이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같이 믿는 사람끼리 같이 느끼고 같이 즐기고 또 같이 무슨 해외 선교 운동도 같이 가라고 하면서 이 정서적으로 서로 엉켜가지고 감정 반응을 교환하는 것이 상당히 치료적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강박증 있는 사람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뭐 같이 노래한다든지 말이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딱딱하게 가톨릭이나 뭐 이런 거 같이 그렇게 만들수록 말이죠. 이것이 그 자체가 강박성입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종교가 이렇게 좀 그 인간적으로 좀 개방이 돼가지고서요. 그런 감정들,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요. 엄숙하고 성스럽고 이런 언어만 있지, 이렇게 조금 허물어진 또는 좀 흐트러진 언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지금은 뭐 전문 목사님들은 이제 그렇게 다 안 하실 텐데 좀 개방되어 있고, 또 어떤 무슨 가운 꼭 입고서 말이죠. 전화만 얼굴로 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누가 와서 감정적인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반드시 뭐 강박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하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인간하고도 우리가 좀 섞고 교류하고 감정 교환을 하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언어의 벽을 없애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사회한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이 아니고, 전 그런 개방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오늘 강박성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김신gur 목사님 막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감정을 자꾸 억누르고 억압하고 격리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좀 더 우리가 녹여가지고서 그것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데 사시면서 정말 그 갈릴리에서 말이죠. 결혼식에도 가시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하신 거.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딱 교회에 가야 하나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딱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신도로서 저의 생각입니다. 또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는데, 최근 이제 개신교의 경우에 말이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걸 완전히 빼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 대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체하냐면 카타르시스를 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집단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이 개인적인 느끼는 감정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요. 공동체가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어떤 폭발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반면에 또 있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 최근에 경배와 찬양하면서 뭔가 막 그 사람들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통성기도, 아니면 은사운동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실 방언기도나 무슨 통성기도 계속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 상태를 고조시키는데, 그게 집단적으로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감정하고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 차이가 뭐냐면요. 주로 그런 교회에서 하는 카타르시스가 죄책감, 그것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다른 감정, 일반적인 감정 이런 것 다루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스러운 거, 또 그런 죄 씻는 거, 이런 것만 감정적으로 다루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묘한 또는 아름다운 또는 이런 신비한 이런 감정들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무슨 다 같이 뭘 찬송가를 부른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형식이 없는 식의 일반 사람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이 교회에도 가져와서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네. 그런데 교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상가 정말 그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떨까 싶어요. 본인도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라면 감정을 거세해버리고 마치 신앙은 감정이 아닌 것처럼.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감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감정에 대한 해소가 결국 어떤 그 이제 인격까지 미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신앙을 왜곡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집단적인 것으로만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진짜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교회의 가장 그 순수한 제일 원형적인 것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만찬하신 그 분위기가 이게 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쓴 어떤 그 쓰는 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 그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지금 그 강박증 자체가 이제 불안에서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이제 이게 불안이라는 게 심해지면 공포가 되고, 또 내가 어떤 피할 수 없는 생각들,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들이 계속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포비아, 그러니까 공포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포비아? 예, 공포증이요? 예, 예. 그 공포증은 좀더 그 배우가 좀 다른데요. 공포증의 많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 선조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인류가 겪어온 위험, 그 위험을 그 전승받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옛날 조상 때부터 느꼈던 두려워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생활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위험을 주는 걸로 그렇게 대치가 돼가지고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두운 곳이라든지 무슨 검이라든지 무슨 빠른 속도가 빠른 거라든지 또는 높은 곳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볼 거거든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이건 위험하다 해서 그렇게 환경에서 배운 것들도 우리가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재생이 된다는 이제 요즘 그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종의 기원 같이 딱 고정된 이론뿐이 아니라 환경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은 위험하다. 이런 것을 인류가 겪어가지고서 그것이 전승이 돼가지고 지금 보통 사람들이 공포, 두려워하는 거에 대상이 되는 것 이렇게 됐다는 이론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증은 뭐 보통 사람들은 아무렇게 무섭지도 않은 건데 특별하게 무서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이렇게 가만히 조사해 볼 것 같으면 다 나도 조금씩 뭐 뱀이 두렵다든지 무슨 뭐 나도 좀 끔찍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공포증을 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좀 공포증은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보통 이렇게 그 강박적으로 결벽증, 그러니까 깨끗함, 순수함에 대한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순수함, 순결성,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비아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를 들면 종교가 순수한 종교가 돼야 되고 심플한 종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막 흑백 논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어떤 특정한 신조를 믿지 않으면 이건 종교가 아니다라고 순수하지 않다. 이제 근본주의가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들어오면 교회는 더러워지고 이 교회는 이제 망한다. 교회 안에 뭐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 대한 어떤 공포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동성애. 또 외국인 공포증. 우리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순수한 백의 민족으로 이렇게 순수 단일 민족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증.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강박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이라든지 삶의 터전이라든지 사회 자체를 막 사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은데도 순백의 깨끗함을 순수함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데 되게 강박적으로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상을 상정해서 포비아를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도 강박증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강박증입니다. 순수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딱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강박증인데 그 사람들 이게 공포증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이게 순수하지 않으면 깨끗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이 두려움, fear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잡종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러면 우리의 순수성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원론자가 있으면 안 된다. 또 뭐 이런 그런 걸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배타 속으로 해서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고 회의성을 지키고 어느 정도 좀 절대성을 가지고서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강박적으로 이렇게 생길 것 같으면은 이제 그게 공포증에서 나오는 공포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강박증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네. 네. 어, 오늘도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강박증이 불안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니 실은 현대인들 중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 대부분 다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앞날에 대한 불안 그럴 텐데 그 종교가 줄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이 이런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신앙이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알면 불안한 사회지만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 불안을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몰락, 종교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요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야말로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사람들에게 불안한 시대에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것이 꼭 정신승리만이 아니라도 정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종교의 본연의 역할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가 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 교회에서 우리가 늘 듣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희 다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만 듣는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놓고 그 불안을 일으키는 네, 요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화제를 가지고서 대화할 것 같으면은 그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코로나 때문에
강박증이 더 나빠진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 병에서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데에 대한 지식도 주고 해서 좀 더 넓은 지식을 가지고서 그 불안의 원인을 좀 우리가 이야기로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네, 좋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김 박사님 뭐 마지막 해주실 말씀 있으면. 네, 그 불안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사실 불안이 증폭돼서 그것을 이제 해소해주지 않고 반대로 그것을 증폭시키고 결국 그것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면서 강박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권력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은 소외되거나 희생될 수 있고 권력만 커지는 것이거든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이 점점 자신의 정치를 불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강박증에 계속해서 빠지게 만들고 강박증을 증폭시키고 그걸 극복시키기는커녕 이제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그래서 이제 더 강박증의 영원한 굴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이제 권력이 하는 하는 행태, 권력들이 하는 행태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권력의 하는 일들에 대해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 작용에 대해서 무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종교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어떤 굴레에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그런 굴레 안에서 희생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신앙도 아닐 뿐더러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신앙을 역행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종교, 또 기독교 네, 혹은 뭐 다른 종교들도 그런 종교들의 신앙생활의 양태를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수동적인 자세로 뭐 온순하고 말 잘 듣고 희생적이고 뭐 이거 다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예수님도 화내시고 이렇게 했는데 뭐 반항도 하고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뭐 우리 인간이 뭐 그런 감정이 없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선행적으로 좀 프로액티브하게 우리 교회에서 그 신도들에게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도 좀 물어보고 말이죠. 왜 이 성경 구절하고 저 성경 구절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그 표면화돼 가지고서 이렇게 좀 섞여질 것 같으면은 저도 조금 그 뭐 교회 분위기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교회가 더 잘 될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네. 그 현재 교회는 개인은 없는 집단을 위한 신앙인데 그 각자의 개인이 행복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하면서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이 같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렇게 가야 하는 신앙,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가야 하는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교회가 갈 때 진짜 어떤 요즘은 부흥이라는 말 잘 쓰지 않지만 그때 진짜 어떤 진정한 부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도 또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그래서 궁금한 주제 있으면 또 한번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